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보사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사회는 사회 문제, 사례 탐구와 관련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게임 과몰입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먼저 정보사회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정보사회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보사회의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사회라고 하면 첨단 통신 기술과 지식 기반 산업이 바탕이 되는 그런 사회를 정보사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정보사회는 이 4차 산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차 산업은 농업이죠. 네, 그리고 2차 산업은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나게 된 제조업과 공업을 의미합니다. 그럼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생산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한 건데요. 기존에는 가내 수공업이라고 해서 손으로 우리가 물건을 만들었다면 2차 산업, 어떤 산업혁명을 통해서는 공장에서 기계로 물건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2차 산업은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업과 제조업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3차 산업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주로 생산해내는 그런 사회를 3차 산업 사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이 바로 이 지식 정보 산업이 발달한 사회를 4차 산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는데 이건 뭐냐 하면 산업혁명이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1차와 2차 산업혁명이 있고 3차도 산업혁명이 있겠죠. 이 1차와 2차는 바로 요 시기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요 시기에 나타났던 혁명인데요. 증기기관이라든지 전기의 발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과 컴퓨터 이런 게 발달한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와 구분져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빅데이터 이런 것을 기반으로 사회가 변화하는 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요, 기존의 혁명들과 다르게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술의 융합이 발생하는 그런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먼저 인공지능을 보면요. 인공지능은 AI, 이거는 A는 Artificial, I는 Intelligence의 약자거든요. 인공지능은 지능이 있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알파고와 이세돌의 어떤 세계의 바둑 대결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바둑이라는 거는 인간의 감에 의존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세돌이 굉장히 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파고가 4번을 이겼고 이세돌은 한 번만 이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 굉장히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또 다른 인공지능은 왓슨이 있는데요. 이 왓슨은 IBM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주입한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은유, 비유, 언어, 음악, 예술 창작까지도 심지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 기존에 있었던 기술과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인데요. 이거는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 뭐의 약자냐면 인터넷 오브 띵의 약자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센서가 부착된 사물을 연결해서 사람을 거치지 않고 데이터로 사물끼리 연결하는 것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로 어떤 세탁기를 제어한다든지 식기세척기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이 사물 인터넷이 이제 적용된 그런 집을 스마트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스마트홈을 넘어서서 최근에는 스마트 팩토리, 사람을 거치지 않고 기계들이 알아서 생산하는, 또는 이제 스마트 시티, 도시를 아예 사물 간의 연결로 만드는 그런 것까지 확대되어서 지금 사물 인터넷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로봇 공학은 여러분들이 아실 테고요. 이 빅데이터를 살펴보면요. 빅데이터는 빅데이터 스태티스틱 애널리시스라고 해서 정보의 양이 굉장히 방대한 것을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이 빅데이터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데에서 사람들이 감기에 대한 검색을 많이 해요. 그러면 곧 독감이 유행하겠구나 라고 예측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추천 목록에 뜨는 거 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거고요. 유튜브 영상을 이제 보시면 이라고 뜨는 거 있어요. 네, 이런 것도 다 빅데이터의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마케팅에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죠. 미래 사회는요, 이 데이터를 가진 사람,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권력을 잡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발 하랄이라는 사피엔스의 저자는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고대에는 땅을 소유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귀족과 평민으로 나뉘었고요. 근대에는 이 기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본가와 노동가로 나뉘었는데 미래 사회에는 이 데이터를 가진 사람과 데이터를 가진 소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다수의 사람이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단순히 정보를 갖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정보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할 것인가가 미래 사회에 더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정보사회는 당연히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공유를 하고요. 또 대중들이 스스로 정보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대중들은 그냥 정보의 어떤 소비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정보를 창출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뭐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대중들이 그냥 올린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중들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정보의 생산자의 위치까지도 겸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프로슈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정보사회 발달 원인인데요. 정보사회가 형성된 원인은 당연히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이 일어났고요. 또 대중들의 교육 수준이 향상이 되면서 정보를 스스로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많아지게 되어서 지금의 정보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보사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정보사회는 당연히 여기 지식과 정보가 경제체제의 중심이 되는 사회를 우리가 정보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보사회에서의 생산 방식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품종을 많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좀 개인화된 그런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 게 정보사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D 프린터 들어보셨죠? 네, 이 3D 프린터는 자기가 디자인하는 제품을 출력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어떤 개인의 그런 개성이나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제품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사회 의사소통은 쌍방향 의사소통입니다. 정보의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는데 뭐 실시간 댓글이나 뭐 리뷰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이런 형태죠. 그리고 정보사회에서는 관료제를 벗어난 탈관료제의 조직이 등장을 하는데요. 팀 조직이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관료제 조직은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죠. 그래서 여기 이제 최고 의사 결정자가 있고 밑에 직원들이 있고 여기 이제 중간 관리자들이 있는데요.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중간 관리자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정보사회에서는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서 팀으로 조직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 팀 조직을 또 넘어서 애자일이라고 해서 굉장히 민첩하고 더 의사소통을 날렵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애자일은 그 단어 자체로 민첩한, 날렵한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어떤 상호작용과 소프트웨어 이런 걸 활용해서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조직 체제를 말하는데 팀 조직과도 다른 점이 이 팀 조직은 팀장이 있어요. 근데 이 애자일에서 애자일 운영 방식에는요 팀장조차 없어요. 그래서 그 팀장을 거치지 않고 빠르고 쉽게 유연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인간관계, 어떤 SNS라든지 온라인상의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런 것이 정보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정보사회를 산업사회와 비교해보면요. 먼저 형성 배경은 산업사회는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죠. 이것은 생산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라고 이미 설명했습니다. 정보사회는 정보혁명인데요. 이 정보혁명은 어떤 인터넷이나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혁명뿐만 아니라 최근에 등장한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과 같은 4차 산업혁명도 이것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의 생산 방식은 산업사회에서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다면 정보사회에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겠죠.
네, 다품종 소량 생산. 네, 그 다음에 특징이 산업사회는 제조업 중심이고 산업화 도시화. 그러니까 공장이 주로 도시에 있기 때문에 도시의 인구가 많이 몰려들겠죠. 그래서 도시화를 특징으로 한다면 정보사회에서는 당연히 지식과 네, 정보가 중심이 되고요. 서비스업과 정보산업이 발달하겠죠. 네, 산업사회에서 부가가치 창출 수단은 자본이에요. 이 자본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어떤 기계, 공장 이런 거를 갖고 있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어요. 근데 정보사회는 그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 어떤 지식과 정보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 부가가치를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실 성공할 수 있는 게 정보사회이기도 한데요. 요새는 뭐 클라우드 펀드라고 해서 그냥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네, 펀딩을 받아서 투자자로부터 펀딩을 받아서 사업을 실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정보사회의 주 얼굴이라고 해서 정보사회의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보사회의 긍정적인 점은 생산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는데요. 거대한 공장과 노동자들 굳이 없어도 자동 설비로 이제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겠죠. 그리고 국제 간의 교류가 증가하고요. 온라인상의 인간관계가 발달하고 개인의 활동 범위가 시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기 때문에 넓어집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정보 격차의 발생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보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소득이나 부의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인층이나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이 정보의 접근 기회 자체가 굉장히 적은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소득과 부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리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이버 범죄, 어떤 사이버상에서 범죄가 일어나는데, 남의 지적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거, 그리고 해킹, 못난 유통 등등등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간 소외가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온라인상의 인간관계는 발달하였지만, 온라인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정작 오프라인상에서 활동의 어떤 시간이라든지 범위가 적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친밀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외로운 인간 소외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AI의 등장으로 웬만한 단순 노동은 AI가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발생하고 있죠. 네, 마지막으로 정보사회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사회 관련된 용어, 먼저 빅브라더와 빅데이터가 있는데요. 빅브라더는 1984라는 조지 오웰의 소설에 등장한 용어예요. 이거는 개인의 통제를 통한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서 빅브라더에게 제공하는 이런 내용이 이 소설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어떤 감시 이런 게 이루어지는 사회를 빅브라더 사회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지금 빅데이터를 보면은 이 빅데이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예요. 근데 이것들이 수집되면서 이게 자칫하다가는 데이터가 유출이 되면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해서 그 알고리즘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알고리즘한테 물어보는 거죠. 오늘 내가 뭐를 입어야 될까? 오늘은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 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주체성을 상실하고 알고리즘에 지배당하는 모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노프티콘과 시놉티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파노프티콘은 원형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앙에 이렇게 감시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둥글게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시탑에서는 이 감방의 죄수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모두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것을 제안한 사람이 제레미 벤담인데요. 네, 제레미 벤담은 대표적인 공리주의자죠. 공리주의자는 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이 파놉티콘도 마찬가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통제와 감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 원형 과목을 파놉티콘이라고 해요. 이것이 현대 어떤 CCTV라든지 휴대전화 위치 감시 장치를 통해서 개인의 그런 모습을 다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시놉티콘은 이거는 시스 이게 동시에란 뜻이에요. 그리고 옵티콘은 들여보다라는 의미인데요. 동시에 들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수의 사람이 권력을 감시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관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동시에 서로 권력을 감시하는 그런 것을 시놉티콘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어디에 적용되냐 하면 최근에 SNS를 통해서 어떤 민주주의가 발달할 수 있지 않냐 이 시놉티콘으로 인해서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쓰는 용어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치인이 있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이 정치인이 뭘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감시할 수가 없었어요. 이 정치인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잘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떤 대중 매체라든지 이 정보 매체 그리고 SNS 이런 게 발달하면서 정치인이 과연 공약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사람들이 감시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뭐 정치인이 그 청문회나 뭐 국정감사 이런 데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우리가 다 지켜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이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을 시놉티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정보사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연구 주제인 게임 과몰입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